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잘해요. 5번 보시면요, 5번에 농작물 아니십니까? 벼나, 파나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농작물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의 지상에 이렇게 이제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등기 수목인데, 근데 타인이 어떤 근원 없이 지 마음대로 심었다면, 그건 뭐다, 이거. 그 사람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농작물인데도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서울 사람이고 저쪽 땅이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인데 토지 소유자 연락처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농작물 심어버렸어요. 농작물 심었는데 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어떻게 경매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럼 분명히 이 농작물을 쉽지 않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어떤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 어떤 근원에 의해서 이 농작물을 식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농작물은 뭐다 이게?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있건 근원이 없건 뭐다 이게? 항상 농작물을 식재한 사람 것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방에 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논을 낙찰 받았는데, 한 6, 7월 달에, 낙찰 받았다면 그 논에 보면 벼가 이제 익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는 벼가 익어가고 있다 하더라. 근데 저당권 실용은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농작물의 제3자가, 소유자가, 식재했든 누가 식재했든 어쨌든 식재한 사람 기속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람한테, 벼, 있기도 전에 이거 없애라 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럼 어떡한다 이게 최소한도 취소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밭을 예를 들어 낙찰 받았다. 근데 보니까 6년간 인삼밭이다. 그러면 이게 1년 차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이런 내용은 제가 외부에서 우스갯소리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논을 낙찰을 받았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전구찌 전구찌 이게 뭡니까? 남자들한테 건강에 좋잖아요. 부추밭을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부추밭을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부추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금 싹이 트면은 자르고 나면은 물 좀 주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싹이 싹 터올라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농작물 항상 식재자의 것이다. 식재자의 것인데 과연 이 땅을 내가 낙찰 받았을 경우에 부추는 자르면 올라오고 자르면 올라온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 과연 부추 식재자와의 어떤 측면에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건 법리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그런 짓거리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추를 심은 사람과 뒤에 돌아서가 막걸리 한잔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작물은 뭐다 이게? 땅에는 전혀 부합이 안 됩니다. 별도의 어떤 독립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농작물을 식재한 사람이 어떻게 근원 없이 지 마음대로 식재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누구 거? 농작물 식재한 사람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이번에 6번 보시니까 부합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부합물 종물 하니까 경매 정보지에 의하면 뭐다 이게 제시외, 경매외, 입찰외와는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경매외, 입찰외 이게 뭐다? 경매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제시외 이게 뭐지?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그러면 그거 누구 거? 낙찰자 거. 그런데 부합물 내지 종물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성을 띈다. 독립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낙찰자 거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작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토지에 부합되는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 거? 내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6번의 부합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시니까 1번에 보시면요.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정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 이것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요. 여기 2층이란 말이죠. 여기에 3층 해가지고 요 1계층을 정축을 해버렸더래요. 정축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되고 건물 1층, 2층에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하고 1, 2층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자는 과연 이 지상 3층 소위 정축된 부분,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정축됐단 말이죠. 정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과연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건은 뭐다? 이 정축된 부분이 과연 이 주된 건물은 1, 2층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냐? 아니면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행방을 달리한다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요 자료 지문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까 요 정축된 부분이 27.4평방미터였던 것 같습니다. 27.4평방미터. 어느 상태에서 뭐 방에 한 칸 있고 거실 한 개가 있고 욕실이 아마 한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지문에 대해서 제가 굵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보니까 방과 거실과 욕실이 있긴 하는데 화장실과 부엌이 없었더래요. 화장실과 부엌이 어떤 하수관이었고 또 이 사람들 바깥으로 나갈 적에는 1층, 2층 요 옥내 계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축된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 반드시 이건 부합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속단을 해서는 큰 코다칩니다.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출입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랬을 경우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거래 객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뭐다?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부합물이 아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건 내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시니까 기존 건물에 부합돼서 정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보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이게 저당권 설정되고 여기만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외벽 간의 이 간격이 한 1.25m 정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보니까 이 건물 바깥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아마 공동으로 그 대문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건물이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층계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2층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이런 계단을 공동으로 이쪽 건물 들어간다면 이 계단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쪽 건물 들어간다면 같은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외벽에 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나름대로 구분이 지어져 있다더라. 그런데 토지하고 이 지상 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가 되었다. 그런데 아마 경매법원에서는 이 물건까지도 아마도 일종의 부합물 내 종물 개념을 봤던 것 같아요. 종물 개념을 봐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부합물 내지 종물, 종물 개념이 아니다. 종물이 아니면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독립물이다. 독립물의 경우는 낙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번 사례와 2번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 위에 더 씌운 것이고, 그리고 2번 사례는 뭐다? 기존 건물인데 기존 건물과는 조금 동떨어진데 독립적인 공간을 따로이 구성하였다면 이것은 뭐다 이게? 부합물 내지 종물은 아니다. 그럼 독립물이다. 독립물이면 이것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그 지문 말이죠. 밑에서 2, 4, 5번째 줄 보시니까요. 이 사건 건물을 경매 신청된 기존 건물에 이 사건 건물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봐서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경락 허가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말이지 시금방기게 이건 뭐지? 이건 저 부합물의 종물이요. 뭐에? 이 건물의 종물이다 이거지. 종물을 봐가지고 이 건물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경매 목록에 경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 무효다. 왜? 독립물이라면 당연 무효라는 거죠. 독립물이라고 하면 그때는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안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독립물이라고 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고, 따라서 그 경락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경락인, 그러니까 요 토지와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목적물 외에 보니까 등기가 안 된 제시외 건물이 있다. 제시외 건물이 있다 하니까 이 제시외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법원에서 요건 뭐야?
이게 부합물이요, 아니면 종물이요, 이렇게 판단해서 설사 경매를 진행시켰다 손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부합물 내지 종물이 아닌 뭐 하나의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다 하게 되면 그때 낙찰자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가지 못하고 나아가서 감정평가사조차도 독립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합물 내지 종물로 봐가지고, 자, 우리가 부합물이다 하니까 우리 제시외해서 평가된 사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감정사가 이 제시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 자체가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것은 낙찰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투자자 본인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었다 했을 경우에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하소연하냐? 야, 경매보원 너네들이 잘못했잖아. 그건 아마도 허공에다가 그냥 뭐 과음 지르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런 거 보시면서, 자, 이제 3번 사례를 보시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 3번에 보니까 타인 토지상에 경작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가지고 이것은 이제 관련 판결 그 2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만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니까 농작물은 뭐다 이게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의 소유로 귀속이 된다 이거지.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작물은 뭐다? 그 농작물을 식재한 사람이 그 어떤 근원에 의해서 식재했던 근원에 아닌, 지 마음대로 식재했던 간에 어쨌든 그 농작물은 식재한 사람의 귀속으로 된다라는 그 판결 내용이 2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사례를 보시니까 4번 사례를 보시면은 미등기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낙찰 허가 결정의 당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등기, 자, 제시외 건물은 뭐지? 제가 등기 안 된 게 제시외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등기 안 됐다 이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4번에 이 지문 위에서 한 둘, 넷, 6번째 줄을 좀 보시면은 제시외 건물로서 시멘트 불옥조 설레터접의 기업 부엌 6.3 평방미터, 니은 변소 1.8 평방미터, 디귿 주택 11.2 평방미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면적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협소하거든요. 있고 제시외 건물을 합해서 시가가 뭐 6,600만 원에서 제시외 건물 가액은 뭐 82만 5,200원. 제시외에도 분명히 이것은 낙찰자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공짜로 취득하지 말아라 해서 감정사 평가한다 이거죠. 평가되었다면은 면적이 협소하다면 이건 뭐다 이게? 이것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부합물이란 말이야. 부합물. 부합물이면은 민법 제358조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까지 뻥 미쳐버리기 때문에 요건 누구 거, 낙찰자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지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민법 뭐 358조다 뭐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합물 하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기존의 건물에 붙어 있는 게 부합물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5번 사례를 보시니까 5번은요, 제3자의 독립된 건물을, 나옵니다. 5번 사례를 보시니까 제3자의 독립된 건물을 부합물로서 경락받았을 경우에 소유권 취득 여부. 이 사건은 또 뭐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토지의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는 별개로 해가지고, 별개로 보니까 이 지문 위에서 2번째 줄, 후반부 보시니까 별개 독립된 건물로서 쇠면 블록, 벽돌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개건이 뭡니까? 2층짜리 그 기와지붕이라 그죠? 2층짜리 집인데 1층 해가지고 몇 평방미터입니까? 94.4평방미터. 2층 하니까 이것도 94.4평방미터. 약 한 20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연면적이 약 한 6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아마도 이게 부합물 내지 종물 개념으로 봐가 경매를 진행시켜서 이걸 누가 갑이라는 사람 덜렁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다 손치다라 이건 누가 면적이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뭐 변소 몇 평방미터 조금 이렇게 협소한 거는
달리 면적이 꽤 됩니다. 그리고 1계층도 아니고 2계층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거 누구 거 이게 낙찰자 게 아니다. 그럼 뭐다 이게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때로는 봐서 나중에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 AAA에서, 그죠? 경매 결과 갑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하면 그때 뭐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 토지 낙찰자잖아요. 그죠? 토지 낙찰자는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 6번 사례를 보시니까 토지에 부합된 수목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은 보면 토지상에 수목이 존재한다더라. 수목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랬을 경우는 뭐다 이게? 토지상에만 저당권이 설정. 미등기는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 뭐 저당권 이런 걸 담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되고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낙찰 받은 자 누구? 가번님. 이 지상 미등기 수목 뭐지? 그러니까 이것은 미등기 수목은 농작물과는 달리 해가지고, 이것은 뭐다? 토지에 부합되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근원에 의해서 식재했다. 그러면 이거 부합 안 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자꾸 근원 없이 식재했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식재하였다면, 그럼 뭐다 이게?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버린다는 거야. 부합물이라는 거야. 일체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단 뭐다 이게? 지상의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라. 왜? 평가 안 하고 갑이라는 사람 취득하게 되면 이 사람 불로소득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등기 수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이 지문 밑에 좀 보시게 되면은 그 가격 결정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의 가격 결정에 함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그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것은 원칙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에 의하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니까 타인 토지상의 근원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했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원 없이 했다면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이 토지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근원에 의해서 한다는 건 뭐 토지 소유자와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뭐 있습니까? 내 공짜로 사용하자니까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어쨌든 나무를 심은 사람이 미등기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그 근원에 의하였다면은 그것은 누구 거? 나무 심은 사람 거더라. 따라서 이것은 이 근원에 의해서 미등기 수목을 식재했다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판결 내용은 제가요 다 못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명에 터잡아가지고 쭉 한 번씩 그 판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 7번 판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세 번째 줄 후반부 보시니까 약 3,190평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측면이고 우리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토지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보니까 이렇듯이 미등기 수목이 임목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관계가 이제 표시되지 않은 이런 미등기 수목이 있다 하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니까 야 토지 소유자는 내가 나무 심었다면 이 미등기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야 이건 바로 평가만 되었다면 이거 어떻게 낙찰자한테 귀속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사후약방문 계획이 될지는 몰라도 이 사람 토지 소유자가 뭐 예를 들어 갑이라 하게 되면은 가공의 인물 을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토지 사용대차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게 뭐지? 근원에 의한 나무를 식재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을 누가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 A가 을을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그러니까 나는 갑하고 어떤 근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요. 하지만 그때는
A 입장에 조금 곤란을 받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토지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더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볼 때 임장활동을 통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감정평가서를 보셔가지고 지상의 미등기 수목까지 평가되었다면 아하 이건 뭐다 이게 근원 없이 식재됐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보자. 또 나아가서 이 토지 같은 거 경매시장에 나온다면 그 동네 뭡니까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 이런 분들과 이제 탐문조사 등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절반 정도의 어떤 형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번 자료 이제 주유소에 뭐 지하 유류 저장 탱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